네, 어떤 시스템은 실패할 운명처럼 보일까요? 특히 공산주의 같은 굉장히 거대한 이상을 내걸었던 체제들이 왜 역사 속에서 좀 좌초하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그 뿌리 깊은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 바로 욕망이라는 것. 이걸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다양한 사회 시스템이나 철학들이 이 다루기 힘든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길들이려고 했는지. 길들이려고 했는지, 혹은 없애려고 했는지. 그렇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접근은 번영을 낳기도 했고 또 어떤 접근은 아시다시피 비극으로 끝나기도 했고요. 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고민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경제나 정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욕망하면 보통 탐욕, 이기심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인간에게 욕망이란 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욕망의 정말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인간 내면의 선한 성향, 이걸 예츠를 하토브라고 하고요. 예츠르 하토브. 네, 그리고 악한 성향, 예츠를 하라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악한 성향, 즉 우리가 흔히 욕망과 동일시하는 이 힘이요. 선한 성향보다 더 강하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악한 성향이 더 강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문명을 건설하는 동력이 된다니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 강한 힘, 다시 말해 욕망이 집을 짓고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 랍비들의 가르침 같은 걸 보면 만약 인간에게 이 악한 성향, 즉 욕망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마 번성하지 못하고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정말요? 네, 아무도 힘들게 일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 같은 것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결국 욕망 그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분출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게 파괴로 갈 수도 있지만 건설과 창조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 이렇게 강력하고 또 양면적인 욕망을 사회는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들어보니 크게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욕망의 힘을 일단 인정하고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 통제하려는 방향입니다. 인정하고 활용한다. 네. 예를 들어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칼뱅이 세속적인 직업활동 역시 신의 소명이라고 본 것. 이런 게 중요한 변화였죠. 그 이전과는 다른 관점이군요. 네, 이전까지는 막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던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들 있잖아요. 부를 축적한다거나 가정을 이루려는 그런 욕망들. 이런 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긍정하기 시작한 거죠. 어감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일단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길을 타지려고 한 거군요. 이게 경제사상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애덤 스미스 같은 고전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 맥락에 있어요. 인간의 이기심,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법과 제도라는 게임의 규칙을 잘 만들어서 그 이기적인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규칙을 통해서요? 그렇죠. 옛날에 두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몰래 횟가루를 넣던 상인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은 그런 걱정 없이 두부 사 먹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더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식품위생법 같은 아주 강력한 법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하. 만약에 횟가루 넣다 적발되면 벌금으로 번 돈 다 토해내고 심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치 핵에너지를 잘 통제하면 유용한 발전소가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끔찍한 폭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핵심은 욕망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욕망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접근법이 있다면 그 정반대로 욕망 자체를 문제 삼고 아예 뿌리 뽑으려 했던 시도도 있었겠죠. 듣기만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경로입니다. 즉, 욕망의 제거와 인간 개조 시도죠. 인간 개조요? 네, 공산주의가 이 길을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자본가의 탐욕 같은 사적 욕망 자체를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욕망에 발붙일 토양 자체를 없애려고 했어요. 아예 없애려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인간형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을 설정하고 교육과 통제를 통해서 아예 인간 본성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했죠. 인간 본성을 개조하려 했다니 와,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만한 발상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죠. 인간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막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본 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가 그 생생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획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보상이 똑같으니까 누가 굳이 힘들여 일하려 하겠어요. 노동 의욕이 사라지고 생산성은 그냥 바닥을 쳤죠. 노동자들이 일터 대신 술병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필요하지도 않은 왼쪽 신발만 만 켤레 생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효율의 극치인데요. 맞습니다. 왼쪽 신발이든 오른쪽 신발이든 사이즈가 어떻든 심지어 만들지 않더라도 월급은 나오니까요. 아무런 동기부여, 즉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욕망은 그 스프링과 같아서요. 억지로 누르면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혹은 더 비뚤어진 방식으로 터져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비효율과 불만이 계속 쌓여갔던 거죠. 그리고 이런 욕망 제거 시도는 어떤 면에서는 중세 카톨릭의 금욕주의하고도 철학적으로 좀 맞닿아 있습니다. 금욕주의요? 네, 재물 소유 자체를 세속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고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이상화하고 또 수도원의 청빈, 즉 가난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그런 경향과 유사한 점이 있죠. 그러네요. 북한의 그 황량하고 잿빛인 도시 풍경을 보고 페인트가 없어서 칠하지 못한 현실을 소박한 자존심, 승복빛깔 이러면서 미화했던 어떤 시인의 글처럼요. 현실의 결핍과 시스템의 실패를 이념이나 정신승리로 포장하려는 시도와도 연결됩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금욕주의 사상이 좀 세속화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고 제거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말이죠. 이야, 듣고 보니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를 설계하는 방식에도 이렇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정치 쪽에서도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치 철학에서도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상주의 또는 낙관론이에요. 주로 좌파나 진보 진영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각이죠. 네.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을 선하고 이성적이며 무한히 발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 백지 상태 같아서 교육이나 좋은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의 유토피아, 즉 정의롭고 평등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나 불평등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보고 기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혁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은 늘 이상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인간의 한계를 좀 인정하는 관점도 있을 텐데요. 네, 그게 바로 현실주의 또는 비관론적 관점입니다. 주로 보수 진영에서 발견되는 시각인데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인 욕망, 즉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악한 성향이 더 강하다는 인식과 통하는군요. 맞습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선하기보다는 악한 길로 빠지기 쉽다는 다소 비관적인 인간관에 기초하는 거죠. 따라서 지상에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법, 제도, 또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전통과 관습 같은 장치들을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선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체스터튼이라는 작가가 쓴 울타리 비유라는 게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울타리 비유요. 네, 넓은 들판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울타리가 하나 서 있을 때 급진적인 개혁가는 아니 쓸모없어 보이는 울타리 당장 허물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기 쉽다는 거죠. 네. 하지만 보수주의자는 잠깐 이 울타리가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이유나 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신중하군요. 네, 기존의 제도나 전통을 섣불리 파괴하기보다 그것이 오랫동안 존재해온 이유를 신중히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죠. 그래서 보수주의는 정의사회, 평등사회를 단번에 만들겠다 이런 거창한 약속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과정을 보면 이런 현실주의적인 고민이 정말 깊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분립 같은 제도들이 딱 그렇죠. 정확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 특히 권력을 가진 자 역시 인간이기에 권력욕이라는 그 강력한 욕망의 유혹에 취약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절대 권력을 쥐게 되면 타락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죠.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면 대통령이나 의원 같은 권력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의회가 그 힘을 사적인 욕망 충족이나 권력 남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권력의 일종의 족쇄를 채운 셈이네요. 맞습니다. 권력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했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네, 삼권 분립. 또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과정을 일부러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요. 일부러 복잡하게요? 네,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한 게 아니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장치들을 곳곳에 심어둔 겁니다. 인간을 개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게 아니라 인간은 변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려고 한 거죠. 이야, 모든 권력을 당과 소수의 지도자에게 집중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했던 공산주의의 민주 집중제와는 정말 정반대의 철학이네요. 근데 민주 집중제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민주적인데 어떻게 집중시킨다는 거죠? 허허, 그 말 자체가 모순이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인데 거기에 집중이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면 당 전체가 하나 되어 따른다 뭐 이런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력을 당과 최고 지도자 1인에게 몰아주기 위한 수사, 레토릭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에서 본 것처럼 예외 없이 독재와 권력 남용으로 귀결되었죠. 반면에 미국의 시스템은 때로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중요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오랜 시간과 논쟁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비효율성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권력의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사실 독재죠. 명령 하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 설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현안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 욕망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난 논쟁적인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아주 뜨거웠던 의료개혁 논쟁이 바로 이 문제를 생각해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매우 복잡한 문제고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만 네. 논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을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공선과 자기 희생만을 강요하는 듯한 목소리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들의 주장에도 당연히 경제적인 이해관계, 즉 욕망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노동 역시 다른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경제활동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높은 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단순히 탐욕으로 치부하기 전에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배경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학습량이라든지 길고 힘든 수령 과정, 또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데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의료 수가를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오랫동안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해온 시스템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 수가 통제. 네.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공급자인 의사가 아니라 거의 독점적인 구매자인 국가, 즉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는 구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이기심으로만 몰아붙이고 의사 수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좀 위험이 따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접근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아주 큰 공립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목에 걸린 작은 생선가시 하나를 빼는데 몇 시간을 헤매고 결국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험을 했어요. 아, 저런. 의사들이 마치 공무원처럼 그냥 최소한의 일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공공의료 시스템화에서 의사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서비스 질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무조건 의대 정원을 늘려서 배출된 의사들이 지금과 같은 고강도 노동, 낮은 수가 환경에서 과연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일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은 하향평준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또 다른 형태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단순히 비난하거나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텐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욕망, 그러니까 정당한 직업적 성취와 안정적인 미래, 그리고 합당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악마화하거나 억누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채널링 방안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채널링? 네,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의 높은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결국 환자와 사회 전체에 최상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 아인랜드가 이기심의 미덕에서 강조했듯이 개인의 정당한 자기이익 추구를 무조건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사회는 오히려 위선이 판치고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이기심이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발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인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결국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루기 힘든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하고 또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성공적인 경제 시스템이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이든 그 밑바탕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이해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오만한 시도들은 역사 속에서 예외 없이 엄청난 비극과 실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과제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와 번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또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그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영역 속에서 인간 욕망의 창조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 이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나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